짧다. 예. 앉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법조팀 기자들이 나와서 시간이 너무 짧아. 촉박해. 네. 다 됐죠? 의자 높이도 맞았죠? 네. 예. 자, 앞서 오늘 뉴스 시간이 많이 오버가 돼가지고 길어져가지고 빨리빨리 마무리를 한 날 클로징에서 충분히 소개를 못했어요. 오늘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에서 어떤 내용으로 다룰지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JTBC 사회 2부 법조팀에 있는 최윤경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JTBC 사회 2부에서 법원 취재하고 있는 공다솜이라고 합니다. 저도 검찰을 출입하고 있는 네, 숟가락을 잘 얹어가네. 핵심 인재예요, 저희. 다 나왔었잖아요, 소셜 라이브, 그쵸? 네. 예. 특히 또 여기 최 기자는 팟캐스트를 또 일타강사 뭐예요? 처음에 그 어. 평일에 한번 소셜에 나왔는데 예. 선배가 제가 봤어요. 근데 댓글에 다 최은경 기자 스타 강사 같아요. 일타 강사 같아요. 너무 이렇게 약간 쪽집게처럼 쏙쏙 예. 들려요. 이렇게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전업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1타 강사 성공했어요.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졸업하기엔. 예. 그리고 팟캐스트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팬층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일찍 급비 상황인데. 예, 오늘 어떤 얘기 하는지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명박 전, 오늘 저희가 뭐 보도도 해드렸고, 어제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또 보도해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가 된 내용. 하기 전에 네. 저희도 지금 소셜 라이브를 거의 한 2주 만에, 3주 만에 하는 거라 네. 그렇잖아요. 지난주에는 휴일이어서 3일절이어서 쉬었고, 지지난주에는 현장으로 넘기느라고 저기 베트남 현장으로 네, 넘기느라고 네. 저희가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원래 이 금요일마다 하는 그러니까 네. 한민용 특별한, 앵커 네. 해주시죠. 네, 일단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뉴스 아이템 관련한 의견을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해 주신 시청자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중에서 딱 하나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밀착 카메라 월요일에 저도 인상 깊게 봤는데 입학생이 없는 시골 학교에 할머니들이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예. 내용이었습니다. 한 시청자분께서 연세 드신 분들이 학교에 간다는 건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드네요. 입학하는 보도 내용뿐 아니라 입학 후에 또 어떤 변화가 할머니들에게 있었는지 그것도 좀 같이 취재해서 나중에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회 3부 밀착 카메라 취재했던 기자에게 꼭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예. 지난주에 있었던 또 큰 이슈들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한유총 그쵸. 유치원 사태, 유치원 대란이었죠. 예, 그 관련해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최용현 기자가 좀 읽어주시죠. 네, 한유총 사태 보도를 보신 분들이 또 반대로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라는 의견도 맞아요. 남겨주셨어요. 이게 뭐 원장들이 왕처럼 군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좀 극단적이지 않나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든 초등학교에 병철 유치원을 설립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예, 실제로는 근데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뭐 K라 그러네, 뭐 프리-K, 뭐 K 뭐 이래가지고 학교에 이렇게 유치원 과정이 있어서 굉장히 싼 가격이 거의 무료든가요? 뭐 이렇게 해서 유치원을 다니는 그렇게 이제 유치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이건 우리나라에서 안 될까 좀 궁금하기도 해서 제가 이거 보고 강신우 기자에게 긴급하게 문자를 해가지고 네. 물어봤습니다. 네. 저희 교육 담당하고 있는 사회일보의 강신우 기자인데 강신우 기자 또 일요일 날 출근도 아니었는데 유치원 대란 벌어진다 그래가지고 출근해서 이제 본인이 또 리포트를 만드는 이 주 52시간 시대에 보기 드문 미담을 또 이렇게 네. 만들어낸 기자의 주인공이기도 한데 네. 감히 하는 건 아닙니다. 부장님. 저희 부서도 아닌데요, 뭐. 근데 이제 물어봤더니 남일 같지 않네요. 이렇게 끌려 나오는 네, 네. 기자. 네. 근데 이제 비용 문제가 제일 크대요. 어쨌든 추가 시설을 각 학교에다가 초등학교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비용 자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지 되고 또 그리고 선생님들 또 이제 구하고 제 생각에는 여기 지금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고용 창출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원하들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초등학교마다 병설 유치원을 만든다 그러면 기존 사설 유치원이 또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뭐 그 교사분들 다시 또 이렇게 옮기게 될 테고 그러니까 새로운 고용 창출 효과는 또 크지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유용한 정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교육의 영역이고 그 앞 영세에서 자세는 보육, 보육세는 교육의 영역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이제 국가가 그동안 여기를 공백으로 뒀다가 이제 대부분은 유치원은 필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동나기 시작한 거죠. 갈 데가 없어서. 근데 그런 문제들이 역사적으로 있는데 그냥 터져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역시 본인의 취재 영역이 아니잖아요, 전문가. 지금. 아이가 전문가. 없습니다. 예, 일타 강사라는 이야기가 예, 네. 나올 수 있겠군요. 또 취재 아이템 하나 제안해 주신 것만 소개해드리고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타 강사의 세계 속으로 네, 미세먼지 관련해서 취재 얘기도 아이템 주셨어요. 그렇죠. 지난주 내내 또 네, 큰 너무 이슈였죠. 힘들었는데 지금 필수용품이잖아요. 마스크는 네. 거의 이 마스크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좀 저렴하게 보급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좀 보도를 해달라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마스크 다 쓰고 다녔습니까? 이번 주 내내? 네, 저희 소중하게 나눠 쓰기도 네. 하고 그랬거든요. 아, 쓰던 걸 나눠서요? 나눠 쓰고? 아니, 제가 안 갖고 왔는데 네 개 한꺼번에 샀다고 기자가 다른 기자 나눠주고. 아니 근데 저도 이게 사실 좀 뭐 간단한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아까워서 이제 주머니에 항상 넣어 갖고 다니면서 두 번, 세 번 이제 끼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된다면서요? 네. 네. 서유정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그것도 있습니다. 또 본인의 취재 영역도 아닌데 또. 네. 홍보까지. 예, 누가 취재했는지까지 그렇군요. 네, 항상 제 모니터링도 선배가 늘 깨알같이 하고 아. 미료아 너 요즘 좀 톤이 좋아진 것 같아 이렇게 네, 정말 깨알같이. 예, 보통 다른 기자리고 또 보기 그 챙기기 쉽지가 않은데 관심의 영역대가. 아 근데 진짜 이 부분은 뭐 꼼꼼히 뭐 세금 관련된 문제는 또 꼼꼼히 봐야지 되겠지만 그 얘기는 그러니까 매일 하루만 마스크를 쓰고 교체를 하고 뭐 그런 가정하에 한 달에 드는 마스크 비용이 뭐 20만 원 정도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빈부격차가 생길 수 있다라는 지적은 좀 귀 기울여 새겨서 들어볼 만한 대목인 것도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뭐 마스크 없이는 나다닐 수 없는 날들이 너무 많아지니까요. 예, 네. 비극인 것 같아요. 예, 이 문제 이제 해결되리라 또 믿으면서 오늘 이슈가 이건 아니니까 네. 최민경 기자는 또 이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하고 싶겠지만 네, 네. 예, MB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기자가 취재를 맡아서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두 기자는 법원, 네. 여기는 검찰. 네. 근데 항상 구치소는 또 항상 가던데? 네, 구치소는 법무부 네. 쪽에서 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영역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날도 사실은 한민용 기자랑 같이 점심 먹고 있었는데 석방된다는 아주 비밀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예. 자, 보석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들어가 그러니까 볼까요? 이날 법정에 두 분 다 들어가 있었나요? 네, 그렇죠? 이따가 일단 공다솜 기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겼으니까 당일에 뿐만 아니라 이제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MB가 풀려난 거니까 그동안의 어떤 MB의 얼굴 변화와 심리 변화, 태도 변화를 공다솜 기자가 다 지켜봤어요. 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당일에는 좀 어땠어요? 원래 제일 뭐라 해야 되지? 저희도 많이 자료 화면으로 많이 썼지만 보석 요청하면서 보면 이렇게 벽에서 비틀거리는 모습이나 이런 게 포착된 게 있었잖아요. 네. 그날은 좀 어땠습니까? 네, 그러니까 평소 이제 이전 대통령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건강이 안 좋다라는 문제, 건강 문제를 많이 호소해 왔었었는데 그날은 이제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여유 넘치고 뭐 변호인들과의 대화도 많이 하고 뭐 의자에 이렇게 편하게 기대에 앉아가지고 쉬고 있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호송차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휘청하면서 뭐 벽을 짚는 장면도 유명한 많이, 장면이 됐죠. 네. 많이 보도가 됐고. 네네. 그리고 이제 보석을 신청하면서도 건강 문제를 굉장히 이유로 많이 들었거든요. 뭐 수면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총 9가지 당뇨라든지, 네. 였죠? 9가지의 이렇게 본인이 아픈 부분을 다 나열해가지고 보석을 신청하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제가 기억 남는 장면은 이제 항소심 첫 재판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재판부가 이전 대통령에게 이제 피고인의 뭐 신상 같은 거를 확인을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얘기하라고 하니까 앞자리는 얘기를 했는데 뒷자리가 이제 기억이 기억이 나지 잘 안 않는 나는 거죠. 거죠. 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뭔가
약간 건강이 안 좋은 모습을 많이 어. 보였었는데 유독 예. 그날따라는 조금 평소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고 뭔가 밝고 약간 위풍당당한 모습을 약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재판정에 나가면서 본인의 이제 지지자들에게 뭐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부터 고생해야죠. 본인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지지자들이 그래도 뭐 고생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응원의 말을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라고 굉장히 좀 또렷한 목소리로 응답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긴 했습니다. 그때 원래 보석 결정하면서 그 재판부가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이거 받아들일 거냐고 상의했잖아요. 그때는 나가 있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뭐 표정이나 이런 건 못 본 거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재판정에 있었다가 그 옆에는 구치감으로 본인의 변호사와 잠깐 들어가서 한 10분 정도 이제 얘기를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어떠한 뭐 뉘앙스로 대화를 했는지 어떠한 표정이었는지는 어떤 기자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 얘기 들으면서 상당히 좀 의외다 싶었던 생각을 했던 게 또 옛날 얘기하면 또 옛날 얘기한다고 그럴 것 같긴 한데 2002년에 이제 제가 서울시청을 출입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서울시장이 이명박 시장이었는데 기자들하고 아무래도 이제 같이 뭐 접점이 많이 있었죠. 이제 본인이 항상 이제 즐겨 이야기했던 거 중에 뭐 자기 별명이 불도저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불도저가 아니라 컴퓨터 불도저다. 굉장히 정확하고 오래 잘 기억을 한다 그러면서 실제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숫자까지 써가면서 설명을 하는 거를 기자들이 많이 봤었거든요. 예를 들어 롯데월드 타워 이거는 허가해도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림 그리면서 뭐 높이까지도 정확한 숫자를 이제 보면서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좀 의외다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15년은 긴 시간이니까요. 제가 봤을 때 15년.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민번호 뒷자리를 그렇죠. 다 얘기하는 그럴 게 좀 수도 있죠.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런 측면도 있었을 것 같다. 숫자 얘기하니까 이제 보석금이 10억 원이었습니다. 네네. 예, 이거 어떻게 결정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당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제시했던 보석금은 1억 원이었어요. 아. 재판장이 직접 물어봤어요. 얼마를 생각하냐? 그리고 이 피고인 측에서 생각하는 조건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변호인이 자택, 그다음 병원을 생각하고 있고 1억 원을 이 보석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결정은 10억 원이 났거든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그 네, 결정하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종합돼서 나오겠지만 가장 큰 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이에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재판부도 이명박 대통령이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 이쯤은 돼야 이거를 또 구속력 있게 생각하겠다라고 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10억을 직접 내느냐. 그러면 그 한 30분 만에 이미 뭐 네. 보석금 냈다고 하고 풀어줬는데 네. 그럼 MB 현금으로 10억이 있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이제 대부분은 보석을 결정할 때 보석 보증으로 대신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보증을 서서 아. 보증회사가 예. 있고 그리고 그 중에 1%만 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B의 경우엔 1,000만 원을 돈을 냈고 예. 그럼 그 보증서를 내주는 거예요, 회사가. 그리고 만약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도망가거나 이 보석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그럼 10억을 그때 보증회사가 법원에 내고 이제 MB한테 그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식이죠. 예. 근데 실제로 낸 돈은 1,000만 원이다. 현금 10억을 직접 드리지는 않았다. 네. 그리고 오늘 또다시 뭐 약간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 뭐 운전기사를 포함한 뭐 수행 인력에 대한 11명이죠. 11명은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 하지만 가사 도우미 2명은 안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약간 조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상 법원이 처음에 자택구금이다 했는데 이 약간 자택구금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 만날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때요? 네, 그러니까 법원이 제시한 조건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엔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법원은 아주 엄격한 보석이다. 사실상 자택 구금이라고 생각할 정도다라고 직접 표현을 했고 주거지도 논현동 사저로만 제한한다. 통신도 제한한다. 직계가족과 변호인 외에는 뭐 접견할 수 없고 주 1회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석 관련해서 보고서를 써야 되고 경찰이 감시할 것이다 라고 상당히 빡빡한 조건들을 내걸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다 지켜질 거라고 믿는 사람이 많지 않고 한민영 기자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벌써 한 이틀 만에 조건이 약간 완화가 됐어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10명으로 확 늘었거든요. 아, 예. 네. 좀 궁금한 게 통신을 제한한다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이제 가족은 되잖아요. 직계가족. 근데 직계가족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그렇죠. 네, 예. 모르는 저희가 거죠. 뭐 여러 가지 사실 가능성 알기 생각해보지 어려운. 않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그런지 질문을- 뭐 강훈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 뭐 형이랑도 통화를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 막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질문을 똑같이 공다솜 기자가 얘기했어요. 그날 네. 선배 그걸 어떻게 알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쵸, 예. 근데 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안 되는 게 되게 많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데 이거를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옆에서 누가 하루 종일 24시간 붙어 있는 게 아닌 이상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가 너무 궁금했는데 뭔가 답을 말하자면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예. 뭔가 이렇게 누가 하루 종일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누가 나오는지 들어가는지 누가 만나러 가는지 SNS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뭐 그 대신 뭐 보고를 한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다른 뭐 대책을 마련해 두긴 했지만 사실상은 꼼꼼히 뭔가 지킬 수 없는 상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재판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자택구금이라고 재판부가 말을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몇 가지를 해라라고 요청을 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하게 보석 조건을 잘 지켜라였는데요. 예. 또 그리고 두 번째가 건강 문제를 이렇게 들고 있으니 집에서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해서 이후에 재판을 성실하게 받아라라고 얘기를 또 하고 세 번째가 재판부가 이 재판이라는 건 과거의 피고인과 현재의 피고인이 나누는 대화다라고 해서 집에 가서 앉아가지고 본인이 과거에 뭘 했는지 꼼꼼히 회고해라 아. 라고 이렇게 자택에 구금을 하는 대신 공다솜 예. 기자가 특별히 감동한 부분이에요. 네, 제가 아. 재판을 들으면서 아 이렇게 피고인에게 무엇을 해라 라고 건강까지 이렇게 실제로 권유하라는 그 재판부가 지침을 잘 지켰다라는 것을 뭐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됩니까? 뭐 건강은 뭐 수치가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뭐 자성록이나 수양록 같은 거를 뭐 작성한다든지 뭐 그런 일이 저는 그리고 이제 너무 미수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인터넷은 인터넷 같은 것도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쓸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통신 제한을 한다는 게 거기 있는 가족 모두의 통신을 다 제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냥 거기서 컴퓨터를 하면 그걸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건 뭐 이제 신뢰하고 그냥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차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하나 좀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결국 구속기간 끝나기 한 달 전이잖아요. 4월 9일까지. 네. 그거 앞두고 좀 보석을 신청하고 또 받아들였는데 이걸 놓고 뭐 고도의 전략이냐 아니면 뭐 정말 풀려나가고 싶어서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한번 좀 풀어주시죠. 이제 저희의 고민도 일타 똑같았어요. 강사님. 네. 똑같았어요. 이제 그 해석이 딱 두 가지로 나뉘는데, 생각해보면 4월 9일이면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끝나요. 그럼 그냥 집에 갈 수 있는데, 한 달 빨리 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했을까? 왜 굳이 보석을 했을까? 이런 의문들을 똑같이 갖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구속 만기라고 하면, 구속 기간이 왜 끝나는 건지에 대해서도 사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왜 징역 15년인데 1년 만에 나와서 저러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그거는 아직 법원에서 재판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대법원까지 가서 15년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생으로 15년을 그 구속된 상태로 있어야 돼요. 그게 기결수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형이 줄어들 수도 있고, 뭐 늘어날 수도 있고, 아직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구속돼 있는 것은 이 형에 대한 그 구속이 아니라 재판을 받는 동안 할 수 있는 구속. 처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그럼 이 사람은 구속재판이 필요해 라고 법원이 판단하면 1심 재판 받는 동안 6개월, 2심 재판 받는 동안 6개월은 부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1년을 다 끝냈고 6개월 합쳐서 1년이군요. 2심까지 끝내고 이제 나올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나오면 되지 왜 저렇게 무리하게 보석을 신청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는데 아마 이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1심에서는 그 증인 신청을 전혀 안 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래서 검찰에서 나온 조서들을 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검찰에서 진술한 것들이 그래 사실이다 받아들일게 라고 해서 6개월 안에 딱 끝났고 그러고 났더니 15년이 나온 거예요. 충격이 엄청 컸겠죠. 예. 했는데 15년이야? 그럼 이제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지금 나한테 불리한 그 증언을 한 사람들 다 불러달라. 데리고 나와. 얼굴 예. 보자. 내 앞에서도 그 소리 할 수 있는지 보자. 그리고 이게 검찰이 이런 식으로 몰아갔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법원에서 직접 확인을 하자라고 해서 증인을 20명 넘게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거를 2심 재판부가 다 받아주질 않아요. 보통은 무슨 소리냐, 1심에서 네가 전혀 이 증인 얘기를 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걸 왜 받아주냐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2심 재판부가 그중에 15명을 받아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증인 신문 날짜를 잡는데 증인들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가서 보면 오늘 재판이 있다 해서 올라가면 증인은 한 30분 다 같이 기다려요. 그리고 다시 안 돌아오고. 왔다. 그리고 다시 끝나요. 재판만 계속 늘어지겠군요. 그렇죠. 한 이틀 후에 또 다시 재판하고 다음 주에 또 하는데 증인들이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속 기간을 그렇게 채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보석을 신청하지 않고 4월 9일 안에 재판을 끝내겠다 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증인들 그럼 싹 다 철회하고 그냥 지금 가진 걸로 재판해. 이렇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올 수가 상당히 없죠. 위험한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증인 신청이 다 다시 철회가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재판을 제대로 받겠다는 요구를 강하게 했죠. 그 중에 하나도 보석인 거예요. 4월 9일 안에 재판을 끝내야 되면 이거 제대로 되겠느냐, 한 달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보석을 해서 불구속 상태 재판을 하고 증인들 다 다시 제대로 불러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이제 법원이 그걸 받아들인 거죠. 오늘 또 증인 뭐 홈페이지에 올렸잖아요. 그것도 되게 이례적인 것 같은데 전 처음 보거든요. 근데 네. 법원 생긴 이래로 그런 방식을 취한 게 또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모두가 다 이제 들어가서 볼 수 있을 텐데 서울 고등법원이라는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가면 그 이제 메인에 딱 증인들 나와야 할 증인들의 이름과 시간과 언제 나와야 되는지가 있고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증인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을 네. 느낄 수 네, 있게 네. 공개적으로 이제 공표가 된 거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당신이 이제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걸 누구나 다 볼 수 있으니까 굉장한 부담으로 나갈 수도 있었었는데 예. 실제로 이제 법을 보면 뭐 그 증인을 소환을 할 때 뭐 전자 메일로 한다거나 전화로 한다거나 소환장으로 해야 된다고 몇 가지 방식이 나와 있고 그 외에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부를 수 있다라고 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해본 결과 그 밖에 상당한 방식이라는 거는 재판부의 해석의 영역을 좀 남겨놓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재판부 같은 거는 그 방법으로 홈페이지에 증인들의 이름을 띄우는 법을 선택을 한 거고요. 그런 대신 그게 거의 처음 있는 굉장히 이례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근데 그렇게 이름을 띄웠는데 이번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강제 이제 구인하겠다. 그쵸, 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구인을 하게 되고 예. 이제 그 이후로 재판이 시작이 된다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증인들의 진술이 어떻게 바뀌는지 1심에서 어떻게 말했는데 2심에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약간 그런 진술의 뭔가 변화 같은 거를 보면 정말 재판이 흥미진진하게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전에 뭐 김백준 전 기획관이나 이런 사람들 핵심 인물들을 이제 증인으로 불렀는데 뭐 못 받았다 뭐 이러면서 계속 출석을 안 하니 이제 맞아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홈페이지에까지 올려놨으니 이제는 못 봤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것과 흡사하니 이제는 와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 또 그리고 저희가 뉴스룸 통해서도 사실은 또 몇 번 이제 말씀을 해드리기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훨씬 전에 이제 구속이 됐고 그렇죠. 그랬는데 왜 이런 식으로 보석이 왜 안 되느냐 또 이런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면은 왜 안 되느냐 이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네. 한민용 기자가 잘 알지 않나요? 약간 좀 최민경 기자 싫어하는 의미에서 제가요 갑자기 갑작스럽지만 일단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일단 보석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만 나갈 수가 있고 사면은 형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심, 2심 넘어서서 대법원에서 이제 마지막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만 가능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형 집행정지 예전에 CJ 이재현 회장이 했던 식인데요. 예. 그거는 이제 정말로 수감돼 있지 못할 만큼 많이 아프거나 뭐 이렇게 다른 뭐 임신을 했다거나 뭐 이런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단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 있잖아요. 일단 총 재판이 3개인데 하나가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 두 번째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사건. 세 번째가 이제 공천선거에 개입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박 전 대통령도 지금 구속영장을 3번을 연장을 해서 4월 16일까지죠. 네. 16일까지 구속이 가능한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게 끝난다 하더라도 구속기간이 그렇게 끝난다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확정 판결을 받은 게 징역 2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이어져서 사실상 보석이 된다 하더라도 16일에 풀려난다 하더라도 17일부터는 다시 이제 확정된 형의 징역 2년형을 또 살러 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렇다고 사면을 해주기에는 사면은 또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해줄 수가 없어서 진행 중인 재판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된 것 어렵습니다. 같습니까? 네, 정확한 답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우리가 예고를 올렸잖아요. 예. 거기 보니까 이제 댓글에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관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그 말 그대로 황제 보석인 거냐, 아니면 정당한 절차였느냐에 대한 게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두고 보니까 변호인의 전략이 되게 탁월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처음에는 증인들이 계속 안 나오고 증인 신청을 해서 재판이 지연되는 걸 보고 아 MB의 증인들이 다 이명박 같은 대통령의 증인들이 다 마음을 돌렸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상 그 재판을 계속 끌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보석이 가능하도록 만든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 2심 재판을 처음 담당했던 재판부한테도 상당히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필요하다면 빨리빨리 이 재판을 맞아. 진행을 네. 했어야 됐고 그 증인이 정말 핵심 증인이면 어떤 방식으로든 세웠어야 됐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면 철회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대부분 6개월 안에 재판을 진행하거든요. 근데 예. 1심 재판부가 이걸 너무 끌어버리면서 이 다음에 온 지금 바뀐 재판부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그 기자들도 그렇고 많이 또 다그치고 계속 감시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되게 편하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그런 고민도 좀 되더라고요. 예. 저희가 아까부터 사실 저 앞에서 빨리빨리 진행을 제가 답변할 때부터 해서 제가 너무 마음이 급했는데 이제 유저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댓글 읽는 기자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이제 공다솜 기자가 네, 질문 네. 하나 선택하고 답변을 질문을 해도 되고 그냥 일단- 코멘트가 있는 거를 일단 흥미로운 예. 질문으로는 네, 뭐 재판부는 이런 구멍들을 생각하지 못한 걸까요? 유튜브에서 모모맥스 아이디 쓰시는 아, 분이 네. 이 많은 질문 중에 질문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택한 이유는 뭘까요? 일타 강사님께서의 사관 해석을 기대하면서 글쎄요, 재판부는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근데 그래도 그냥 신뢰에 기반해서 방어권 보장이라는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다. 그걸 한번 실현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좀 강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조건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 그 재판부가 또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 보석금 네. 10억 원 네. 바로 어떻게 그 됩니까? 10억 원을 이제 보증보험에서 법원에 내게 되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그 10억 원을 이제 받아가겠죠. 어떤 방식을 써서든.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어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재판부도 이제 조건을 어기면 재구금된다. 다시 바로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보석이란 것은 무죄가 아니다. 무죄가 입증되거나 이전 대통령을 뭐 풀어주는 게 아니라 뭐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지금 뭐 구속영장의 효력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말을 여러 번 재판에서 강조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전에도 자택 구금하는 선례가 있었나요? 그 박지원 박지원 의원이 전 대표가 그 얘기를 오늘 했어요.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이제 보석으로 나와 있었을 때 어땠느냐. 그랬더니 이제 뭐 병원 간다 하고 세브란스 갔다가 오는 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에 들러서 만나서 밥 먹고 놀다 한 2시간 놀다가 이제 들어왔대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자기 보러 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지진 않는다라는 네. 걸 우회적으로 좀 경험담을 얘기를 했는데 자택구금하는 사례들은 이제 큰 정치인들한테는 왕왕 있었던 일이죠. 또 워낙에 그리고 이제 잘 알려진 인물이니까 네. 자택구금이 돼 있다는 거를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가 생각했을 땐 집 밖에 나가서 눈에 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예. 페이스북에서 김현우님이 건강이 회복되고 2심에서 실형이 다시 판결되면 다시 구속되는 건가요? 진짜 이런- 좋은 질문을 네.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어제 마침 딱 네.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얘기할 때 본인들이 취재했다고 좋은 질문을 아니 많이 궁금해 하실 것 저희도 같은데 네. 궁금해서
있었던 문제. 이제 계속 선을 긋는 것이 뭐였냐면 이건 병보석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9가지를 얘기했어요. 되게 정감 있는 어떤 병명들이 많습니다. 네, 역류성 탈모라든지. 식도염, 탈모, 그다음에 표재성 위염,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질병들과 함께 9개를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보석해주는 거 아니다. 이거는 그 피고인의 권리를 방어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고 사실 구치소에서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있으면 꼭 허락받고 가라. 이게 건강 문제는 보석과는 거리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회복되는 것과 실형을 그 구치소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고 이제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구속되나요? 이제 그것도 재판부 마음이에요. 보석을 취소하느냐 그리고 바로 이제 실형 선고되면은 그 수감을 하느냐 아니면 보석 조건을 그냥 계속 가져가느냐는 재판부의 판단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또 한번 그게 또 오늘 약간 질문이군요. 뭐 질문도 질문인데 너무 이렇게 최은경 의견. 선배와 그 공다솜 기자에 대한 칭찬이 너무 많습니다. 저 최은경 기자랑 방송 지금 처음 해봤는데 이렇게까지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는지는 좀 처음 알았네요. 우리 또 노조 전임자였는데. 네. 사법 설명 1인 채널을 해도 대박이 날 거다. 아. 이직을 권고하는 댓글도 있었었고요. 예. 탐정을 해도 되겠다. 네, 한탄정님께서 최은경 기자가 또 노조 전임자를 하면서 또 임금 협상을 또 성공적으로 그런 얘기를. 네. 예,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예, 이 정도로 네.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야, 정말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한 거 지금도 뭐 의견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뭐 화이팅 한다. 진짜 설명 너무 잘하신다. 최은경 기자님. 뭐 공다솜 기자. 예, 공다솜 기자 이야기 나오고요. 예. 네, 오늘 이것도 있는데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뭐 이 얘기도.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는 재판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엄청 인상적이었어요. 꿈에 나왔는데 다 끝나고 이제 그 자기 지인들이 거기 들어가기 전에 섰어요. 약수 예. 다 하고 이러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치소에서도 기도하시고 돌아와서도 기도하신다. 네. 그래서 여전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꼭 이렇게 좀 전하고 싶은 말이 일단 보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뭐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방어권이라잖아요. 권리잖아요. 그래서 그 보석을 뭐 청구를 해서 그게 인용된 걸로는 좀 비판적인 그런 이야기는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되게 물론 그게 뭐 다른 많은 뭐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이 있느냐 아니면 뭐 얼만큼 그렇죠. 그 보석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일단 뭐 저희 뭐 법조팀에서는 그렇게 또 예. 설명을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권리. 맞습니다. 오늘 뭐 저희가 이렇게 너무 미시적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 이례적인 일이 많이 또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발생을 한 거였고 그만큼 또 궁금해하는 부분들도 많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법조 기자들과 함께 좀 한번 자세히 일타 강사와 함께 자세히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면은요 저희가 또 주중에 최은경 기자 예.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찾아주시면 일타 강사를 다시 한번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